자기가 생각하기에 Save the Children이라는 아동 구호 단체의 활동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단 그 어린이들의 삶의 초점이 맞춰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또 그 아동 구호 단체들은 많이 있는데, 근데 뭐 여기 보니까 제가 TV 광고 같은 데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저체온증으로 꺼져가는 신생아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해서 그 뜨개질 캠페인 하는 거를 그런 그 광고나 이런 거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활동을 벌린 것들이 또 다른 그 구호단체하고는, 또 아동 구호단체하고는 다른 그런 특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 그 정도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도 그 주로 어린이에 관련된 어린이를 더 나은 환경에서 보살피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교육 기회와 뭔가 더 좋은 뭐라 그래야 되지? 좋은 삶의 수준을 더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Save the Children에서 그 활동을 계획을 한다면 어떤 활동을 계획을 할 것인가요? Save the Children의 그 특징에 맞춰서 새로운 활동을 계획한다면 그 어린이들 위한. 저는 세이브 칠드런 제가 활동한다면 어쨌든 그, 그, 그 금질인 아이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그런 교육도 먹이는 그런 활동과 아울러서 교육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들에게 그 세계 시민으로서 자라나야 된다는 점들을 교육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단지 그러니까 그들 각자의 나라 뭐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적인 어떤 그런 차원의 어떤 그런 시민의식을 가지고서 그 아이들이 세계 속에서 세계화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요즘 아동 학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일이 아예 당하지 않도록 아동 학대 방지 운동 같이 캠페인이나 이런 활동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린피스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특징을. 그린피스라는 단체에 대해서 역시 뭐 뉴스 보도나 이런 걸 통해 접해서 알고 있는 거는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그 원전에 반대해서 하는 어떤 그런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멸종 동물들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활동이라던가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대부분 점거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파격적인 그런 그 행위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촉발시키는데 상당히 그 성공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이렇게 대담한 용기 있는 그런 걸 통해서 또 그 사회 이슈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때로는 그것들이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 각종 환경이나 생태계 같은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나은 지구를 주장하고는 있는데 가끔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불법 어선들 같은 것을 그 국가의 자격이 없으면서도 뭐라 그래야 되지? 제압을 하고 그런 점은 뭔가 좀 문제점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불법이라고 해도. 그럼 국경 없는 의사회는 주로, 얘는 말할 필요 없겠다. 엠네스티, 자신이 자신이 국제 엠네스티, 뭐라 그래야 되지? 에서 캠페인 활동을 기획을 하고 있다면 어떤 활동을 기획할 것 같은가요?
그 국제 엠네스티가 주로 전 세계 사람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기획할 것인가? 국제 MST 같은 경우는 뭐 제일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양심수들의 석방을 위해서 애쓴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또 뭐 전 세계에 보면 그 정치적 자유를 갖고 있지 못하거나 뭐 종교적이거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핍박을 당한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지지 와 그들을 이렇게 구호하게 어떤 그런 활동들 그런 부분들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솔직히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은 자꾸 이제 그 잘잘못 그 나와 생각이 같은가 다른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국제 인베스트는 그러한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최소한의 사람들이 그 언론의 자유, 그 자기 그 의사의 정치적인 그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은 보장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점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일 때는 뭐 기꺼이 지지하고 뭐 하는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일 경우에도 그 사람들의 그런 인권들 이런 것도 존중해야 된다는 점에서 사실은 좀 이렇게 쉽지 않은 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 편이면 보호해주고 네 편이면 보호하지 않는다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상대방도 또 그렇게 한다면 나의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떠나서 최소한 어떤 그 기본적인 권리는 모두가 다 존중받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뭐 생각은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쉽게 따라갈 건가 하는 부분들은 솔직히 자신이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번에 했던 것처럼 미국은 아직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서 청소년 사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아동의 권리가 비준한 나라보다 훨씬 잘 지켜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저라면 미국이 청소년 사형제를 폐지하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비준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8분 동안, 9분 동안 진행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이 책 제일 처음에 보면 그 초콜릿 속에 숨겨진 스티친 진실을 아시나요? 라고 되어 있는 그 챕터가 있는데 주인공이 이제 미리암이라는 아이. 이 책의 구성의 특징은 마리암 아니에요? 마리암이야? 마리암이네. 마리암이 그 고통받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마리암은 도대체 고통받는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마리암의 고통받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윤이가 이야기를 해볼까? 마리암이 고통받는 이유는 마리암의 고통 누구 책임입니까? 가장 큰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 네? 가장 큰 책임, 가장 큰 잘못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해? 소윤이가 생각하기. 뭐라 그래야 되지? 농장이라고 해야 되나? 농장의 주인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농장 주인. 아이들을 자, 왜 농장 주인이 가장 큰 잘못이 있는 거야? 자기가 돈을 주고 사왔다고 해도 일단 아이들을 되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윤리적인 지금 아직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7년 동안 일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 계속 부려먹고 있잖아요. 그 농장 주인에게 있다. 거짓말도 했잖아요. 근데 이 농장 주인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농장 주인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 농장 주인은 오히려 잘못이 누구에게 있다고 주장을 해? 잘못이 잠깐만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안 해서 잠깐만 우리가 그 일을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를 데려올 때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해서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뭐라 그래야 되지? 근데 이 농장 주인 아저씨는 거짓말도 했잖아요. 여기 배불리 먹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학교에도 보내준다고 했는데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그건 돈도 한 푼도 못 누가 한 벌고. 거짓말이야? 그 거짓말은 누가 한 거야? 농장 주인이 한 아빠가 게 아니지. 네 농장 주인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짓말, 그 거짓말은. 아빠가 어? 아빠? 그러면 아빠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야? 아빠는 그 얘기를 어떻게 한 그렇다고 거야? 아빠는 그 얘기를 어떻게 한 거야? 전한 거니까 그러면 낯선 아저씨? 그 낯선 아저씨가 누구인 거야? 농장 주인은 그 낯선 아저씨, 즉 뭐 중개상 음, 아이들을 모집해서 사서 모집해서 그 농장 주인에게 넘긴 중개상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했다잖아. 그럼 그 중개상은 바로 이렇게 거짓말로써 사람들을 속였다는 거잖아. 네. 그 중개상이지. 거짓으로 속이고 어, 아이들이 인신매매한 거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사고 파는 어떤 그런 부분들 갖고 있는 거지. 아버지도 책임 있겠지. 아버지는 어떤 책임 있는 거야? 그렇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음. 아이를 그냥 맡겨버렸어요. 돈을 주고. 또 아버지 자체가 아이들을 모아지 못한 거야. 우는요. 부양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거지. 또, 또 있어요? 이 농장 주인이 오히려 더 얘기하는 건 18쪽 보면, 네. 18쪽에 보면 농장 주인은 누구 탓을 돌려? 우아타라 씨. 응? 그 우아타라 씨. 그러니까 하나는, 뭐라 그래야 되지? 카카오통을 사는 음, 카카오 뭐라 그래야 될까? 상인? 상인은 아닌데. 공장 사람들, 초콜릿 공장 네? 사장이겠지. 네. 왜 이 사람들은 헐값에 헐값에 그냥 사 넘기니까. 카카오통을 사서 폭리를 취한다는 거지. 네. 또, 음, 이 아이들을, 마리암을 직접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누구야? 그 농장 일꾼 뭐라 그래야 될까? 농장 그 여기서 뚜레 아저씨라고 나오는 뚜레 아저씨, 관리인이라고 해야 되나? 관리인이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인데,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 나중에 세이브 더 칠드런이 와서 그 뭐라 그래야지 코티부아르 정부에서 세이브 더 칠드런이 세이브 더 칠드런이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그 정부가 마리암이라는 카카오 농장
사람들을 체포해 가도록 음. 보내서 결국 농장 주인과 그 쭈리 아저씨를 이렇게 체포해 가서 그 얘기는 정부가 만약에 그 법이나 이런 것들을 집행했더라면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결국은 정부도 그렇죠. 뭐였다는 거야. 정부가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거지. 어? 정부가 네. 그렇게 엄격한 법 집행을 계속했더라면 애당초 그것들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겠지. 근데 정부가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거지. 근데 이 네. 정부가 처벌하고 있는 게 요 뚜레 아저씨 처벌했지. 네. 또 누굴 처벌해? 주인 아저씨도 농장 주인 처벌했지. 네. 근데 누구에 대해서는 중개상과 아버지와 초콜릿 공장 사장. 중개상과 아버지와 초콜릿 공장 사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야 지금 이 책에 따르면. 그러네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 책 요즘에 이른바 그 초콜릿 공장의 사장은 뭐라고 그럴까? 카카오콩을 사서 폭리를 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초콜릿 공장 사장은 뭐라고 항변할까? 자기 잘못이 없다. 자기는 그냥 어, 자기가 알아서 그 자기는 자기 정당한 값을 주고 샀어. 어. 그렇지. 자기는 그 자유시장주의 질서를 따랐을 뿐이다. 즉, 뭐, 이른바 경제원칙이라고 그러지. 비용은 최소의 비용을 들이고, 효과는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다. 또는 그렇죠. 소비자들에게 더 싼 값에, 소비자들 뭐, 양질의 초콜릿을 뭐하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것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렇죠. 또 하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그 농장 그 소비자 초콜릿 소비자. 누구? 소윤이. 응? 초콜릿을 사먹는 소윤이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소윤이도 책임의 일부분을 갖고 있지 않냐는 얘기지. 여기서부터 촉발된 것이 뭐야? 자, 그래서 이런 초콜릿 소비자들이 문제다라고 해서 초콜릿 소비자들이 이러한 책임을 져야겠다라고 해서 생겨난 운동이 뭐야? 공정무역. 그렇지. 공정무역이라는 그런 운동이 펼쳐져 있는 것들. 그러니까 공정무역 운동은 바로 그냥 이 자유시장주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초콜릿이 생산되는 과정이 그 과정들 자체가 과연 공정한가라는 부분들. 아동노동을 시키진 않았는가. 또는 헐값에 카카오콩을 사가지고 이 일하는 농부들이 제대로 그 돈을 못 받지는 않는 건가. 이러한 문제에 주목을 해서 제대로 된 것만 코코릿을 사 먹겠다라는 어떤 그런 운동을 펼침으로써 소비를 통해서 이 생산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 어떤 그런 운동이 이 공동무역 운동인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부는 왜 하지 않았을까? 세이브 더 칠드런이 나서기 전까지는 왜 정부는 이들을 체포하거나 하지 않았을까? 글쎄요. 첫 번째 가장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몰라서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뭐 그런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가? 네. 두 번째로는 알면서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알면서는 왜 안 했을까? 아니 알았다라면 왜 안 했을까? 코르티부아르에서 뭔가 초콜릿 수출 같은 게 많은 걸 차지해서 이익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카카오콩을 재배 수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 코트 디부아르 경제에 큰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일단은 그 묵인 방치 뭐 이런 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 음, 또는 이 정부하고 이 농장 주인하고 뭐 어떻게 될 수 있어? 검은 거래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리들에게 지속적으로 그 뇌물이라던가 이런 거를 주고, 그 관리들은 그 뇌물을 받는 대가로 그냥 그들의 불법을 눈 감아주고, 그랬을 수 있고, 아니면 아까 소윤이가 말한 대로 농장 주인들 너희들이 하는 일이 결국 우리나라 수출을 신장시키는 일이다. 그 너희는 애국자다. 가난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일자리를 주는 게 어디냐. 그러니 너희들이 참고로 사야 된다. 그런 논리일 수도 있겠지. 근데 왜 정부가 그럼 입장을 바꾼 거야? 왜 갑자기 그렇게 뭐야? 세이브 칠드런이 계속 압력을 넣어서 그 세븐 세이브 칠드런이 칠드런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왜 바뀌냐고. 그랬어. 어떤 이익이, 정부 입장에서 어떤 이익이 있길래. 어, 아까 그 소윤이가 그 미국 사회에 대해서 엠네스티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네. 그럴 때 이제 미국 사회가 바뀔 여지가 있는 거지. 왜냐면 그 경제적 이익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평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평판이었던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코트 디부아르 정부에 대해서 이 세븐 더 칠드런이 지속적으로 이제 그 항의를 하는 거 못지않게 국제사회에 코트 디부아르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알렸을 때, 전 세계에서 코트 디부아르를 바라보는 건 시각이 좋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런 그 카카오 농장의 어떤 그런 수출이나 이런 것들에도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얘기지. 다른 나라가 그 이렇게 이제 그 아동노동을 하고 뭐 이런 코트디부아르의 정부에 그 협조하지 않을 거고, 예를 들면 뭐 차관을 제공한다던가 그 돈을 빌려준다던가 뭐 경제적 지원한다던가 이런 거에서 야 너희들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 우리가 뭘 도와줄 것 같아? 이런 압력을 아, 행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럼 이제 이들을 이제 뭐 하는 거야? 처벌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정책이 돌아설 수 있는 거지. 네. 자, 근데 이게 단지 코트디부아르만의 문제일까? 우리나라는 안 그랬을까? 우리나라도 그랬겠죠, 언제. 우리나라는 어떤 일도 있었던 거야? 이 일들이 다르게 보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혹시 전태일이라고 들어봤어? 네? 전태일. 아니요. 안 들어봤어? 전태일이라고 선생님이 태어날 무렵에 원래 이 사람은 재단사였어, 재단사. 옷 만드는 곳, 옷감을 자르는 재단사였는데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뭐 봉제 공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했던 시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런 수출 뭐 이런 걸 하는데 옷 같은 거나 가발 뭐 이런 걸 만들어 갖고 그 수출하는 어떤 그런 일들. 지금은 뭐 이렇게 베트남이나 그런 나라들이 하고 있는 필리핀 뭐 이런 나라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당시 우리나라에서 했었거든. 그러면서 음, 소윤이 많은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 잠깐만요. 아빠, 나 지금 수업 중이라서 안 된다니까? 아빠, 나 지금 수업하고 있다고. 아빠? 아빠가 좀 놀아달라는데 딸이 공부한다고 거절하면 되겠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아빠랑 놀아줘야 돼요. 그러니 수업 못하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야 효녀구나 가서 놀아라 그럴 텐데 수업이 중요하니 아빠랑 노는 게 중요하지 그럴 텐데 딸도 아빠로서 아빠의 마음을 난 알아. 아빠가 놀자고 했는데 딸이 놀아주지도 않고 아빠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알아? 아빠랑 놀라고 했었어요, 안 그래도. 근데 여행 이거 갈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한다고 지금 못 미뤘어. 놀고 있는 거야? 아유 안 됐네. 미리 얘기해야지 선생님이 놀아라 그럴 텐데. 자
전태일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너희 특히 이제 여자애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녀 차별이 또 극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를 안 보내는 거야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헐. 공장에 보내는 거야. 공장에 가면은 하루에 거의 막 10시간 16시간씩 일을 해야 되는 아침에 8, 9시 시작해서 밤에 막 9시 10시까지 일을 하게 되는 그것도 아주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옷감 먼지 풀풀 나는 어떤 그런 데서 쉴 새 없이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근로기준법이 있어서 지금처럼 하루 8시간만 일을 해야 된다. 어린애한테는 뭐 일 시키면 안 된다. 제대로 월급 줘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그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에 이제 그걸 항의를 해. 개선해줘야 된다. 근데 아무도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전태일이라는 그 사람이 이른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라라고 외치면서 자기 스스로의 몸에 불을 붙여가지고 스스로 이제 이게 분신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져. 그로 인해서 당시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여. 그러면서 그런 그 소유 노동자들이 그러한 어려움에 아빠! 여보세요? 나 수업 중이라고 얘기했잖아. 음, 빨리 놀러 안 나오니? 빨리 놀러 나가야지.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충격을 받은 어떤 그런 사람들, 특히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야,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들이 적극적으로 그 노동운동에 나서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늘날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성숙해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에 이유도 있지만, 그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어떤 그런 투쟁, 싸움, 그 결과, 노동 환경이 어쨌든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지. 아직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전태일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 운동이 특히 갖는 의미가 뭐냐면, 노동자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애썼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리암 같은 경우에 그 아쉬운 점은 이 마리암을 쫓던 그 당하는 사람들, 당사자들이 자기들이 이게 뭘 잘못이다, 문제겠다 생각하고 그걸 깨닫고 자기들의 스스로의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보다는 외부에 의해서 이 일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만약 외부의 어떤 그런 감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는 또 금세 원위치될 어떤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뭐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말리아면 아이가 고통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런 요인들을 따져보면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뚜레 아저씨 관리인 원망하기가 되게 쉽지 사실은. 왜냐면 이 관리인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니까 나를 때리고 감시하고 못 때리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도 이렇게 보면 뭐 공장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혹한 노동을 시키고 막 그랬다고요. 그 사장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지. 근데 사실은 이 봉제 공장 사장은 초콜릿 공장 아니 저희 농장 주인 정도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사람 사실 큰 돈을 벌지는 않아. 근데 이 사람들 돈을 벌고 이 뚜레 아저씨도 월급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봉제 공장보다 더 큰 거는 그 중개사기라던가 아니면 그 봉제 공장 수출을 해서 그 값싸게 옷을 사 입는.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옷을 이렇게 값싸게 사 입을 수 있는 이유들, 막 사 입을 수 있는 이유들이 우리가 풍요로워서 이유이기도 하지만 중국이나 뭐 이런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 이런 데서 아주 그 낮은 임금의 그 사람들이 뭐 하기 때문에 이런 옷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옷을 아주 싼 값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입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그 자본주의, 자유시장주의 질서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요즘에 고민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좋은 것들이 택배가 아주 신속 배달된다는 점.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그 이른바 배달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각종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배달되는 그런 시대잖아. 신속하게. 근데 이거에 그리고 그 택배도 뭐 한 3,000원 정도면
택배비 2,000원인가 3,000원 내면 이렇게 받잖아. 네. 근데 그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누구? 택배 아저씨. 택배 아저씨, 이 배달 라이더라고 그러는데, 배달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 살인적인 어떤 그런 경무. 그래서 실제로 이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들 중에 죽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요즘 들어서 이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대안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주말, 토요일, 일요일, 지금은 일요일만 택배가 안 오잖아. 근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 약 이틀간 택배를 안 받는 걸로 사람들이 꼭 토요일, 일요일까지 택배를 받아야겠냐. 토요일까지 택배를 받아야겠냐 해서 토요일 날도 택배를 안 받는 걸로 정하자고 한다던가. 아니면 그 택배 노동자들이 지금 현재 보면은 자기들이 분류까지 다 하거든. 그러니까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센터에 가가지고 자기 몫을 이렇게 챙기는 것까지 다 하는데 그 자기 목 챙기는 그런 분들을 추가로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하게끔 하자. 그러면 그게 이제 돈이 든단 말이야. 그럼 추가로 고용할 때 그 돈을 그러면 누가 지불해야 되냐? 결국은 소비자들이 지불한다는 거지. 택배 그동안 3,000원, 2,000원, 3,000원 됐었는데 그거를 4,000원, 5,000원으로 올려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4,000원, 5,000원 올리는 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찬성할 거냐는 얘기야. 소비자 입장에서야 3,000원, 2,000원, 3,000원이었는데 그걸 4,000원, 5,000원 올린다. 라고 봤을 때 그것들이 부담스럽지, 솔직히.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피자 같은 거 배달 먹게 한데도 옛날에는 배달료를 안 냈었잖아. 근데 요즘에는 배달료를 2,000원, 3,000원씩 내거든. 근데 그 배달료를 더 올렸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 부담을 누가 얼마큼씩 져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갈등들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해 나갈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 얘기까지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형태만 달라진 것 뿐이지, 마리아이 받는 고통이나 과거 전태일이 받았던 그런 고통이나 현재 택배 노동자들이 받았던 그런 고통이나 그것들이 결국은 그 안에서 있고 원리나 이런 부분들은 같은 문제가 아니겠는 건가라는 것들이고, 그래서 마리아의 고통은 이 책을 보면서 안 됐다고 하면서 현재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 않는 건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택배 이런 거를 거부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그럼 과거의 어떤 그런 삶으로 돌아가자는 거냐.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 그러니까 택배를 거부하면 당장 택배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잖아. 그 일자리를 잃었을 때 그들을 그게 과연 위한 거냐. 택배를 우리가 안 쓰면 택배 노동자들이 좀 편해질 거냐고, 편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뭘 하는 거야. 먹고 살 길이 사라지는 거지. 아까 그럼 우리가 초콜릿 먹으면 마리아가 고통스럽구나. 그럼 우리가 초콜릿을 먹지 말자. 라고 했는데 그 초콜릿을 먹지 않으면 그 카카오 농장이 문을 닫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카카오 농장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과연 그것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 건가 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풀기 어려운 어떤 그런 숙제일 수도 있는 거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런 문제가 소연이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아까 말했던 택배나 요즘 배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택배나 배달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이게 뭔가 그래. 지금 당장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소연이가 대통령이 돼서 해결하면 제일 빨리겠지. 자, 16쪽 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6쪽. 6쪽이요? 16쪽에 보면 10몇 쪽? 6쪽. 6쪽? 16쪽. 네. 6쪽. 이레느라는 아이가 농장이 얼마 온지 안 돼가지고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죽은 반그릇밖에 안 준다는 거야. 그래야 그 아이들을 통제하는 방법이지. 그런데 네. 절대 굶기지는 않는다는 거야.
근데 굶기지 않는 네. 이유가 뭐라는 거야? 힘이 없으면 일을 부리지 못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만약에 농장 주인이었으면 충분히 그럴 만한데, 음. 근데, 보면 자기 이익만 따지는 이기적인 일이 많죠. 자, 그래서 이 농장 주인이나 이 뚜레 관리인의 어떤 가장 커다란 입장은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증대시킬 거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가장 잘 부려먹어서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이익을 극대화할 거냐. 이게 그 관심이고 그 방법으로 이제 아이들을 이제 통제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 먹을 거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뭐 하는 거야? 길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채찍으로 길들이고 먹을 거 가지고 먹을 걸 통제해서 길들이고 그러니까 관리 어떤 건 수법이라는 거지. 근데 그 방법이 아주 폭력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라는 거야. 그런데 반대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 생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대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어? 아, 잘하는 애한테 더 많이 주는 거? 잘하는 에게 더 많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이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 그런 포지티브한 어떤 그런 방법, 적극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이런 폭력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과 적극적인 방법을 택하는 거의 차이는 뭘까? 폭력? 글쎄, 적극적인 폭력적인 방법을 쓰면 일단 자기한테 덜 들어가는데, 아니 더 음, 들어가는데, 음, 일단 자기 이익이 줄어들지 않을까? 뭔가 원래 주는 거에 더 줘야 되는 무슨 뜻이야, 그게? 거 잘 모르겠어. 아, 아니, 네가 말해놓고 네가 모른다고 어떻게. 자, 이런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스트레스도 받고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힘든 어떤 그런 일이야. 남을 때리고 남에게 막 계속 지속적인 감시하고, 통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인데 당장에는 비용이 조금 든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 어? 먹던 양을 줄여주는 거니까 비용을 줄이느라 착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폭력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그 감시가 없으면 자발적으로는 절대 일을 하지 않겠지. 그 사람들이라는 게 쥐어짰을 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 24시간 지속적으로 이 아이들을 뭐 할 수 없는 거고, 감시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고대의 노예제가 바로 이러한 방식이야. 지속적인 폭력과 감시, 도망가는 거에 대한 그 막으려고 하는 것들. 근데 그 고대 노예제도가 나중에 이제 붕괴돼. 왜냐면 그 저항도 생기고, 아까 말한 대로 계속적으로 그 관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면서 그 고대 노예제가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네, 중세 봉건제로 바뀌어. 공건지. 봉건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줘.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그 수확한 거에 절반을 너희들이 가지라는 거야. 그 나머지 절반만 나에게 내라는 거야. 자, 봐. 고대 노예제에서는 네, 노예가 일한 것을 몽땅 주인이 가져. 네, 중세 봉건제에서는 농노가 일한 것의 절반만 주인이 가져. 음, 이렇게 보면 누가 더 주인 입장에서 어느 게 더 나은 것 같아? 주인 입장에선 고대 노예제가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고대 노예제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사실은 계산을 해보면 고대 노예제보다 중세 봉건제가 나을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노예가 일한 것을 몽땅 주인이 갔는데 일단 노예는 생산성이 낮아. 노예는 노예는 생산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아.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을 거지. 생산성이 낮다. 근데 그에 비해서 농노는 노예에 비해서는 생산성이 뭐야? 높다는 거야. 노예에 비해서는. 왜? 그렇죠, 공건제. 자기 몫이 왜냐면 떨어지니까. 자기가 일한 만큼 가질 수 있으니까. 아, 자기가 이런 두 것을 번째는 절반을.
노예가 일한 것을 몽땅 주인이 갖는 대신 노예를 먹게 살려야 돼. 근데 농노는 생산성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 이 농노는 스스로 먹고 살아야 돼. 네. 절반을 가져가는 대신 그걸로 먹고 사는 거니까 주인은 노예를 먹여 살려야 되는 그 비용이 세이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몽땅 주인이 갖는다고 했지만 그 몽땅 중에는 노예를 먹여 살리는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야. 이해가? 그건 그렇죠. 세 번째는 노예를 감시 관리자를 둬야 돼. 그것도 역시 비용이지. 근데 여기는 농노를 뭐 할 필요가 없어. 감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농노에게 일한 거에 절반을 주는 거가 결국 2번, 3번. 얘 비용 플러스 또 생산량이 낮은 거. 이 세 가지를 더하면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네. 그래서 고대 노예 이 중세 봉건제가 꼭 우리가 봤을 때는 중세 봉건제가 더 뭐한 것 같지만 아니 그 주인 입장에서 손해인 것 같지만 주인 입장에서도 중세 봉건제가 손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또 이 고대 노예제 뭐 꼭 그건 아니지만 사장님이 직접 그 배달부를 고용했었어. 예전에 지금도 중국집이나 이런 데는 그 사장님이 월급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배달을 시켜. 네. 근데 요즘에 그게 아니라 배달부를 사장님이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배달 업체에게 저기를 줘, 하청을 줘. 그러니까 배달 업체가 따로 있어갖고 그 배달의민족 이런 데 이렇게 뜨면 배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음식점에 와서 그 음식을 갖다가 배달을 해줘. 네.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이 중국집 음식만 배달을 했단 말이야. 소윤이가 중국집 배달부면 중국집 음식만 배달하고 내가 치킨집 배달하면 난 치킨만 배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속이 있었단 거야. 노예들이 소속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소윤이는 그냥 배달한 사람이야. 그럼 치킨집에서 배달이 들어오면 치킨을 배달해. 또 피자집에서 배달이 들어오면 피자를 배달해. 그리고 대신 이제 뭘 받아? 그 건건마다 수수료를 받아. 소윤이는. 자, 그러면 봐봐. 소윤이가 중국집 그 배달부였어. 그때는 소윤이는 월급을 받는 거야. 한 달에 200만 원 이렇게 정해진 월급을 받는 거야. 그러면 소윤이는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해, 안 하려고 해? 열심히 하겠죠. 더 열심히 한다고? 너 월급이 200만 원이야, 어차피. 일을 더 열심히 그러면 굳이 안 하나. 어차피 200만 원이야. 그럼 굳이 뭐 한다는 거야? 더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죠. 그냥 정해진 것만 하겠지. 그 사장이 막, 야, 너 놀지 말고 빨리 해. 뭐, 이렇게 하면, 예, 하고 뭐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너가 한 건당 3,000원씩을 받아. 그래서 하루에 100건을 뛰면 30만 원을 받는 거야. 하루에 50건을 뛰면 15만 원을 받는 거야. 그러면 너가 더 열심히 하잖아. 더 열심히 하겠죠. 더 열심히 하겠지. 그 돈 벌 욕심에 더 열심히 하겠지. 그러면 이 사장님이 너보고 뭐 하라 말으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없죠. 자기도 알아서 열심히 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이익을 누구가 가져가냐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뭐, 물론 이제 소유주가 더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거기에는 그만큼 더 일의 강도가 세지고, 더 많이 사고 위험 부담도 커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은 쌤도 뭐가 더 좋은 건지, 뭐가 더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런 폭력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택하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그런 방식,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식들, 그런 방식으로 최대로 뭐 했을 때, 전환했을 때,
이 사람들이 보면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큰 이익이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누구야? 노동자들에게 그것들이 손해인 건지 이익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익이야. 일단 당장은 이익이야. 왜냐면 학대당하지 아니하고 폭력적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뭘 결정할 수 있고 자기에게 뭐 떨어지는 것들이 있고 그런 거만 보면은 이익이야.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바로 그런 그 자기가 스스로 막 그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막 그 과로하고 경무에 시달리고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과연 그 삶이 그 전보다 더 나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건가? 그러니까 욕은 안 먹지만 이제는 자기가 자기와 뭐에 대한 경쟁에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 과거에 그 네가 그 어느 곳에 속한 배달 노동자 때는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 중국집 사장님이 다 그 부담을 했었어. 근데 지금 배달 노동자들은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그런 뭐 그 실직 수당이나 이런 것도 없고 퇴직금 이런 것도 없고 보험도 자기가 돈 들여서 해야 되고 오토바이도 자기가 직접 사야 되고 이런 부분에 이제 비용 부담이 커진 거지. 옛날에 월급 200만 원 받을 때는 그냥 200만 원을 받고 대신 다른 비용도 다 그 음식점에서 다 이렇게 지불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 부분들이 그 노동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태나 이런 모습들은 바뀌었지만 그 안에 본질적으로 있는 관계들 이익은 누가 취하는가 그로 인해서 이익은 누가 더 많이 하는 건가 그것들은 또 어떻게 배분돼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도 사실은 답이 없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최소한 이제 그러한 그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볼 필요는 좀 있지 않겠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해서 그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9쪽에 꿈에 대해서 얘기하거든. 뭐요? 꿈대.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나이가 제일 많은 에브라운이가 헛된 꿈 꾸지 마. 그런 꿈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농장 주인은 우리를 실컷 부려먹다가 쓸모없어질 때쯤 쫓아낼 게 분명해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자, 꿈을 갖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꿈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꿈은 오히려 더, 이러한 현실에서 꿈은 더 오히려 힘든 것 뿐이다. 어, 라는 그 에브라운의 그 현실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꿈이 있는 건 목표가 있다고 하니까 괜찮은 것 음, 같아요. 음. 혹시 희망 고문이란 말 들어봤어? 희망 고문? 아, 네. 이 꿈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혹시 다른 말로 말하면 희망 고문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너가 꿈을 꾸면 참아라 참아라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오히려 희망 고문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런 분에서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지. 꿈을 갖고 네가 말한 대로 그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사람들은 성취할 수 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반면에 그걸 희망 고문이다. 그럼 고문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그 고문당하지 않은 거이지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패배주의적 시각 아니냐. 그리고 꿈까지 가지 않는 꿈마저 꾸지 못한다라면 꿈꾸지 못한다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삶을 포기되는 거 아니냐. 라는 쪽에 논쟁이 있고 또 이쪽에서는 그렇게 꿈꾸고 노력해라고 하는 거는 마치 그 개인의 잘못으로 돌린다는 거야. 네가 꿈꾸지 않고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너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는 거다. 사실은 이들이 그런 거는 꿈꾸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인데 그 꿈의 문제로 돌리게 되면 그걸 꼭 개인의 어떤 그런 잘못. 그러니까 미리암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마리암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니들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문제로 잘못 그 문제를 돌릴 수 있지 않겠는 건가. 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자, 선생님, 말해. 저 근데 지금 무슨 대회 있어가지고 지금 가야 돼? 해야 돼.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대회 잘 하시고. 잘 지내고. 네. 다음 주에 책을 자. 홍길동전? 아, 맞아? 그 술술은 빼자고 맞아요. 했지. 네. 홍길동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잘 지내고.
네. 안녕.